예,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위기 대응 세 번째 시간 맡은 김동훈입니다. 자, 앞에는 재난 났을 때 우리 반려인들, 반려동물 어떤 일을 겪게 되나,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그럼 국내에서는 현황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 행안부에서 만든 재난 대응 체계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큰 재난이 난 데가 있고 이걸 돕기 위해서 13개의 기능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돕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중에 동물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없으면은 이거 정부의 공식 체계인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실제 상황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제 구호 서비스들이 없는 건데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재해구호법이라고 재난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은 제 3조에 보시면 구호의 대상이 있습니다. 구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민 일시대피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만 구한다는 거, 사람만.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막 동물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분한테 아니 우리 동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 공무원분이 대답하신 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사람을 구하지 동물은 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 내용이 없으면은 동물 내용이 없으면은 공무원들은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동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림부가 주로 이걸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나름대로 인지하고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2020년, 2024년 저희 동물복지 종합계획 이런 걸 짜면서 재난과 관련된 내용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지금 뭐 텍스트로는 길게 나와 있는데 불행하게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동물대피소 마련을 추진한다. 예. 제도도 만든다. 예. 이렇게 계획으로만 잡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이제 실현하면 되겠는데 많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나라에선 재난이 났을 때 이거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그러니까 권한과 자원을 가진 부서가 어디냐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아시듯이 이제 행정안전부 이쪽에서 맡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고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또 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얘기들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실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부 쪽에서는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직접 우리 반려동물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우리 특히 동물보호단체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당장 뭘 해야 되다 보니까 나름의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민간단체에서 만든 겁니다. 나름 이제 해외 거 하고 이제 경험자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었고요. 이게 좀 성공적이었던 거는 나중에는 지금 이 그림의 오른쪽은 좀 이게 편집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기 오른쪽은 농림축산부에서 만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거죠. 매뉴얼을. 그러니까 민간 단체가 만들었던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부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 정도는 어쨌든 문서로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만들어져 있으면 또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재난 상황에서 우리 반려인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가 안 바뀌면은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동물자유연대 같은 동물보호단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제도적인 보완책을 찾는, 개선책을 찾는 이런 세미나들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이게 뭔가 하나라도 또 진전된 발걸음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처음으로 아예 사람들 모아가지고 재난 때 가서 재난자원봉사하는 센터인데 계속 활동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동물 문제가 자꾸 보여가지고 나름대로 센터 차원에서 이 동물 키트, 동물 구호 키트인 거죠. 또 재난 나면은 우리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 재난 구호 키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 나눠주게 돼 있는데 아예 동물 구호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재난 현장에 들어가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물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훈련으로 훈련. 아까 교토시의 이제 사례 두 번째 시간 때 좀 보셨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이게 울주군이란 이제 군청 차원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가상의 대피소를 만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훈련을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뭐 아이들 놀이방도 만들고 이게 텐트 쳐가지고 주거 지역도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물 보호소, 예, 동물 쉘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구석 이렇게 만들어 놓기로 했었습니다. 실제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동물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본 적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 말고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종합적인 훈련 안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보호소나 이게 쉘터를 만든 경우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게 뭐가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났을 때 직접 재난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는 것처럼 이 동물을 구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단체들이 큰 재난이 나게 되면은 이 우리 활동가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다친 동물들, 갇혀있는 동물들, 묶여있는 동물들, 예, 이런 동물들을 구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난당국의, 그러니까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 동물들이 다쳤을 때 문제다 보니까 이 수의팀을, 수의사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체계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번 시간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은 동물 대피소, 예, 또는 동물 돈단 대피소 어떻게 설치할 거냐. 또는 뭐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의 동물병원 같은 데들 동물 대피소로 지정해가지고 재난 상황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거.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이제 지침과 체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만들면은 뭐 가이드라인, 뭐 매뉴얼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거대한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죠. 예, 국가 매뉴얼은 따로 있고 여기 동물 매뉴얼 따로 있으면은 이걸 누가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전체 재난 대비 국가적인 재난 대비 체제 안에 이걸 넣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실제 재난 대응하시는 그 행정 쪽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예,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그 재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해서 뭐 대피소도 만들고 막 구해내고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근데 동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사전에 이렇게 준비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만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동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 체계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제가 많으면 이것도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중에서도 굳이 강조를 드리자면은, 저희 민간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체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200만 명이 넘는 우리 반려인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같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였던 저기 대피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재난 났을 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공간 그거를 만드는 또는 지정하는 이런 작업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반려인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실제 상황에 가깝게 한번 훈련을 받아보는 또 뭐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많이 확산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1교시 때도 설명드렸던 이제 호주 산불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산불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고요. 한쪽에서는 거의 벌겋게 우리 산이 다 불타버린 거죠. 그리고 밑에는 동물들이 산불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동물과 사람은 각각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재난 앞에서는 다 동시에 피해를 입거든요. 이게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코로나 같은 질병들 같으면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위협적인 감염병들은 동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옮겨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기후재난 같은 경우는 자연이 파괴되면은 이거에 따라 사람들이 다시 피해를 보고 다시 또 자연도 같이 망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 때는 우리 사람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안정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 자연, 동물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같이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건가. 그래서 앞으로 오는 재난들은 그냥 한쪽만 다치는 게 아니고 같이 다 다치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복합적 생태 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나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럼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반려동물, 거의 가족같이 여기는 반려동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안전해지는 그러한 과제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